단두대처럼 무시무시한 턱을 가진 맹수를 상상해보자. 모든 면에서 가공할 맹수였습니다. 하이에노도는 1천만 년 이상이나 북아메리카의 들판을 누빈 포식자였다. 제 팔을 물었다고 해봅시다. 송곳니들이 사무라이의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 겁니다. 하지만 당시 북아메리카의 최상위 포식자는 하이에노도만이 아니었다. 먹이를 두고 싸우던 경쟁자는 둘이나 됐다. 북아메리카 들판은 맹수들의 싸움터로 변한다. 살아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3200만 년 전, 점신세가 시작되며 지구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점신세 이전, 지구는 따뜻했고 극지방에도 빙하는 없었다. 남극 대륙엔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리고 기후는 다시 변하기 시작한다. 빽빽했던 북아메리카의 숲엔 나무가 드물어졌고 탁 트인 들판이 크게 늘어났다. 드문드문 자리 잡은 숲과 엄청난 숫자의 초식동물 덕분에 점신세의 북아메리카는 맹수들의 낙원이 된다. 다양한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사바나하고 비슷했다는 학자들도 많지요. 당시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포유류는 현대의 포유류와 많이 달랐다. 키가 1m를 겨우 넘은 점신세의 말 메소히푸스, 등에 혹이 없던 작은 낙타, 뿔 없는 코뿔소도 있었다. 제일 흔했던 초식동물은 양과 비슷했던 오레오돈트였다. 이게 오레오돈트입니다. 양하고 염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맛있는 동물이었어요. 평화로운 초원.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초원은 혼란에 빠져든다. 날카로운 송곳니와 강한 턱으로 사냥에 나선 맹수, 하이에노돈 때문이다. 하이에노돈 호리도스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크고 사나운 맹수죠.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였어요. 하이에노돈은 거대한 머리와 다부진 몸집을 갖고 있었다. 덩치는 사냥감이었던 초식동물 대다수보다 컸다. 점신세는 정신없는 시기였어요. 지금의 아프리카 사바나보다 맹수들이 더 많았으니까요. 하이에노돈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또 있었다. 검치호랑의 한 종류인 디닉티스. 돼지를 닮은 겉모습에 곰보다도 사나운 성격을 가진 엔텔로돈트 등이었다. 선사시대를 풍미한 거대 맹수들의 치열한 경쟁은 700만 년이나 계속됐다. 하이에노도는 많은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끈 동물이다. 문제는 오래전 멸종된 이 동물의 화석이 조금밖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완벽한 형태로 발견된 두개골은 하나뿐이다. 이 화석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보존된 화석이 있어야 동물의 생김새를 알아낼 수 있죠. 제임스 멀리트는 하이에노돈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이 자연사박물관에서 23년간 하이에노돈을 연구했다.
턱 근육에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녀석이었습니다. 하이에노돈한테 물리기만 하면 단두대 같은 이빨에 버틸 수 있는 게 없었죠. 많은 학자들은 하이에노돈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화석은 원래 귀하지요. 최상위 포식자의 경우에는 더 귀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지 육식 동물은 초식 동물에 비해 적으니까요. 고기는 풀보다 구하기가 어렵다.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이에노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뼈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며 이 맹수를 복원해야 한다. 하이에노돈의 두개골입니다. 진짜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요. 보존이 잘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껏 발굴된 것 중엔 제일 나아요. 육식 동물은 원래 화석이 드물지요. 배들랜즈 화석 중엔 보존 상태가 안 좋은 게 많고요. 북아메리카의 하이에노돈 화석은 대부분 이곳에서 나왔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의 배들랜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초원은 고생물학자들의 금광이다. 점신새 동물의 화석은 세계에서 제일 풍부하다. 말라붙은 강둑과 호숫가는 머나먼 과거의 홍수를 기록하고 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수천 마리 동물은 떼죽음을 당했다. 그 위를 덮은 진흙은 동물들의 뼈를 수천만 년 동안 화석으로 보존했다. 이게 죽었을 때의 자세입니다. 사체는 진흙 등 퇴적물에 덮이고 말았죠. 지표수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뼈로 스며들었고 뼈를 더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뼈는 3천만 년을 견딜 수 있었고요. 3천만 년 동안 토양은 천천히 깎였고 화석들은 지표면 바깥으로 드러났다. 화석은 배들랜즈 곳곳에서 발견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뼈들은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큰 비가 내려서 경사면의 흙이 많이 깎여 나갔어요. 배들랜즈 전체에서 많은 침식이 일어났죠. 덕분에 화석이 지표면 밖으로 드러난 겁니다. 배들랜즈에서 하이에노돈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된 건 1800년대 중반이었다. 화석은 필라델피아 대학의 조지프 라이디에게 보내졌다. 라이디는 고생물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조지프 라이디는 그 화석에 하이에노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이에나의 이빨이라는 뜻이죠. 저라면 그렇게 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라이디의 눈엔 둘의 이빨이 비슷해 보였고 이 동물은 하이에노돈이 됐습니다. 라이디의 결론은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 학자들은 하이에노돈과 하이에나가 친척이 아니라고 말한다. 안타깝게도 동식물의 학명이 잘못 붙여진 경우는 많죠. 하이에노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고생물학자들이 하이에나와 하이에노돈을 비교 연구했지만 두 동물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하이에나하고 하이에노돈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동물이고 조상들도 많이 다르죠. 가장 큰 차이는 둘의 머리 크기와 전체적인 형태다. 척추를 따라 선을 그어보면 두 동물 사이의 차이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하이에나의 척추는 가파른 사선을 그리고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크게 짧다. 하이에나의 체형을 참고하지 못하게 되자 하이에노돈을 재구성하는 연구는 벽에 부딪혔다. 입천장에 딱딱한 경구개가 이빨이 난 곳에 뒤까지 이어져 있다. 이를 근거로 하이에노돈이 개미알기를 닮았다는 추측이 나온다. 녀석들이 바다에 살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구개가 그렇게 긴 동물은 개미알기를 제외하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고래죠. 한번 볼까요? 돌고래 입입니다. 이빨은 여기서 끝나는데 골질로 된 구개는 턱 뒤쪽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하이에노돈이 바다에 살았다고 생각했죠. 고생물학자들은 현존하는 동물들을 바탕으로 동물 화석의 형태를 재구성해낸다. 하지만 하이에노돈은 마땅한 모델이 없었다.
하이에노돈의 경우에서처럼 동물의 화석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닐 때는 그 동물의 생김새나 생태를 알아내는 게 까다롭습니다. 멀리트 박사는 컴퓨터 그래픽 전문가 더그 마틴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하이에노돈과 유사한 여러 포식자의 신체를 조금씩 조합해 생김새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모델은 늑대다. 하이에노돈과 서 있는 자세와 일부 생태가 비슷한 동물이다. Take the skull from a hyenodon and take the head off the wolf. 늑대는 하이에노돈보다 다리가 길다. 더 빨리 달린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하이에노돈의 몸집에 어울리도록 다리의 길이를 줄인다. Now that looks really bizarre. The skull looks so huge, it looks as if the animal were standing there, the head would tip it forward. 늑대의 몸은 하이에노돈의 머리에 비해 너무 작은 것 같다. 멀리트 박사는 선사시대 맹수 중에서 하이에노돈의 몸집에 어울리는 모델을 고른다. 검치호랑이다. 검치 호랑이들은 덩치가 좋았습니다. 커다란 사냥감을 공격할 때는 지금의 곰처럼 돌진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하이에노돈의 머리엔 검치호랑이의 몸통이 훨씬 잘 어울린다. 다음은 어깨 근육인데 검치호랑이는 하이에노돈보다 앞다리의 힘이 강했던 것 같다. Can you eliminate the high bump? Sure, let me just paint those down here. Can you reduce the size of the limb muscles? 다리 근육을 줄이자 전체적인 모습이 하이에노돈에 훨씬 가까워진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고치면 된다. So if you can take the tail and make it about twice as long. Now we've got an animal that looks like a real critter. That's really good. 하이에노돈은 고양이과 맹수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머리가 컸기 때문에 몸집은 다부져야 했다. 짧고 근육이 발달한 다리는 주행 속도를 쉽게 높일 수 있었다. 맹수의 겉모습은 완성됐다. 하지만 겉모습만으로는 녀석이 어떻게 최상위 포식자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하이에노돈의 거대한 머리는 무시무시한 사냥무기였다. 녀석의 이빨은 도끼 같았다. 근육질의 몸과 강한 턱에서 나온 힘 덕분이다. 녀석이 들판에서 저를 덮치고 팔을 물었다고 해봅시다. 무는 힘만으로 제 팔의 뼈는 부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뒤쪽의 이빨이 사무라이의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겠죠. 하이에노돈 호리도스입니다. 아주 큰 하이에노돈인데 두개골의 길이가 40cm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두개골 중에서 제일 크죠. 두개골도 크고 이빨도 큽니다. 회색꽃만한 이빨이죠. 거대한 4개의 송곳니 뒤에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들이 나 있었다. 하이에노돈이 사냥하는 모습은 입에 단두대를 단 도사견이 싸움을 하는 모습하고 비슷할 겁니다. 하이에노돈에겐 칼날 이빨이 아래턱과 위턱에 4개씩 8개나 있었다. 끝이 예리한 이빨은 큰 도움이 됩니다. 고기를 잘게 자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먹이를 잘게 자르면 소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소화가 빨라지면 에너지를 더 빨리 얻을 수가 있어요. 하이에노돈의 턱엔 다른 포유류 맹수들이 갖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날카로운 이빨은 맹수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나이가 들며 이빨 끝이 무뎌진다. 이빨이 고기를 잘라내지 못하면 맹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다른 어떤 포유류도 못 해낸 방식으로 하이에노돈은 그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바로 이빨을 안쪽으로 밀어낸 것이었죠. 아주 나이가 많은 하이에노돈의 이빨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90세가 넘은 하이에노돈인데
이빨의 끝이 뿌리 쪽까지 깎여나가 있습니다. 고기를 자르려면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윗니는 안쪽으로 아랫니는 바깥쪽으로 회전시킨 것이다. 이빨은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워졌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이에노도는 쉽게 먹이를 씹을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 치아의 범랑질이 닳아버린 뒤에도 이빨 끝은 날카로웠어요. 윗니와 아랫니가 맞물렸던 거죠. 하이에노돈에겐 다른 무기도 있었다. 가공할 턱힘이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가공할 맹수였습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의 스티븐 로우 교수는 하이에노돈 두개골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턱힘을 측정하기 위해서다. 하이에노도는 사자하고 비슷한 턱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 이 정도의 두개골과 턱 근육을 가진 하이에노돈이 무는 힘은 270kg으로 누르는 힘과 같다는 게 밝혀진다. 하이에노돈의 턱은 입안의 뒤쪽이 특히 능률적이었다. 송곳니 뒤에 자리 잡은 칼날 이빨이 송곳니보다 3배나 큰 힘을 냈기 때문이다. 하이에노돈의 사냥 방법은 그다지 정교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먹잇감한테 달려가서 무시무시한 턱힘과 이빨로 먹잇감을 무는 게 다였죠. 고생물학자 J.P. 스보이스는 몇 년째 배들랜즈를 돌아다니며 점신새 살았던 포식자들의 흔적을 찾고 있다. 며칠 전에 찾아낸 겁니다. 그땐 젖어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 마른 것 같으니까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보이스가 이번에 찾아낸 화석은 좀 특이하다. 일반인이면 흙덩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동물 폐설물 화석, 분석이다. 이게 분석입니다. 배설물 화석인데 육식동물의 배설물이죠.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이죠. 동물 배설물 화석 속에서 보이스는 말의 두개골 조각을 찾아냈다. 부서진 뒤 소화와 배설 과정을 거친 뼈 조각. 사냥감에 두개골을 씹는 포식자는 거의 없다. 잘못하면 이빨이 부러지기 때문이다. 맹수도 살점이 적은 두개골은 잘 먹지 않죠. 두개골을 씹을 만큼 강한 턱힘과 단단한 이빨, 난폭한 성질을 가진 동물은 드뭅니다. 하지만 하이에노들은 달랐어요. 그 증거는 3천만 년 된 앞니다. 앞니는 지금도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이빨은 형태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분석에서 이빨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하이에노돈이 말의 두개골을 부수고 씹는 과정에서 앞니가 부러졌고 부러진 앞니를 먹잇감과 함께 삼켰기 때문일 겁니다. 하이에노돈의 입은 먹잇감의 머리를 물 수 있을 만큼 넓게 벌어졌다. 턱은 두개골을 단번에 부술 만큼 강했다. 다양한 연구 덕분에 하이에노돈의 가공할 힘은 확인이 됐다. 하지만 녀석의 지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유난히 큰 머리를 가진 하이에노돈, 머리 크기에 어울리게 뇌도 컸을까? 오하이오 대학의 로렌스 위트머 박사는 캐스캐너를 이용해 하이에노돈의 두개골 내부를 정밀 촬영했다. 하이에노돈의 생태를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서다. 3천만 년이 지나며 두개골은 돌멩이 같은 화석으로 변했다. 뇌가 자리 잡았던 곳의 모양과 크기를 밝혀내는 일도 까다로워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찾아야 할 게 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이에노돈 스캐닝이 처음이라 뭐가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위트머 박사는 하이에노돈의 두개골이 대부분 턱 근육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걸 알아낸다. 뇌가 차지한 공간은 좁았다. 하지만 크고 잘 발달한 턱 근육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하이에노돈은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먹잇감을 공격하거나 씹거나 이빨로 물대면 커다란 턱 근육이 문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먹잇감과 턱 근육이 공기 통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먹이를 씹는 동시에 숨을 쉬기 위해 하이에노돈의 코에는 이례적으로 긴 호흡관이 달려 있었다. 하이에노돈은 단단하고 긴 호흡관을 갖고 있었어요. 뒤통수 바로 앞까지 연결된 호흡관이었죠. 덕분에 하이에노돈은 큰 먹잇감이 입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멋지게 환경에 적응한 거죠. 하이에노돈의 뇌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 세 부분은 각각 지능과 후각, 행동 제어를 담당했다. 하이에노돈의 뇌에서 제일 큰 부분은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시각, 청각을 담당하는 부분보다 후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컸다는 점은 하이에노돈에게 제일 중요한 감각이 후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냄새에 의존한 겁니다. 위트머 박사는 하이에노돈의 후각이 먹잇감을 찾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1.6km 떨어진 곳에서도 녀석은 먹잇감의 냄새를 구별해냈을 것이다. 먹잇감을 쫓아갈 때는 유연성보다 힘에 의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 포식자들처럼 빠르고 정교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트럭처럼 먹잇감을 향해 돌진해서 먹잇감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높지요. 뇌의 한가운데에는 대뇌 피질이 존재했다. 하이에노돈의 대뇌 피질은 작았다. 똑똑한 동물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작은 대뇌 피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3천만 년 전에는 지금처럼 높은 지능을 가진 동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이에노돈은 사물을 선명하게 분간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뇌 피질에 주름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하지도 못했어요. 속임수 등에 쉽게 넘어갔겠죠. 본능에 의존하는 동물이었을 겁니다.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지능이 낮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 사냥을 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현대의 늑대는 여러 마리가 힘을 모아 사냥을 하고 잡은 먹잇감을 같이 먹죠. 하지만 하이에노돈은 지능이 낮아서 무리로 사냥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3천만 년 전의 북아메리카. 하이에노돈에게 초원은 거대한 슈퍼마켓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탁 트인 공간은 점점 넓어졌다. 매복 공격으로 먹잇감을 구하는 하이에노돈에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래도 사냥감 근처에서 매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다. 무릉덩이였다. 사우스다코타의 배들랜즈. 고생물학자들이 수천만 년 전에 무릉덩이를 찾아냈다. 하이에노돈에게 이곳은 완벽한 사냥터였을 것이다. 1993년부터 최소 8,000개, 최대 10,000개의 뼈가 발굴됐습니다. 한 곳에서 나온 화석치곤 엄청난 숫자죠. 한 장소에서 수천 개의 뼈가 나왔다는 건 많은 동물이 이곳에 모여들었고 포식자한테 잡아먹혔다는 얘기다. 지금의 아프리카 사바나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동물은 물을 마셔야 하고 그걸 아는 포식자들은 근처에서 기다리죠. 하이에노돈한테 무릉덩이는 멋진 사냥터였습니다. 수풀이 우거진 곳이면 더 좋았겠죠. 그럼 몇 미터 앞까지 접근을 해도 물을 마시고 있는 말한테 안 들켰을 테니까요. 3천만 년 전 하이에노돈이 사냥한 말은 지금의 말과 달랐다. 이 화석은 미오히푸스입니다. 북아메리카에 산 원시말의 한 종류죠. 최초의 말은 덩치가 이 반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점신새엔 이만한 말이 흔해졌죠. 메소히푸스도 점신새에 산 말이다. 덩치는 현대말의 3분의 1 정도였지만 발은 아주 빨랐다. 메소히푸스나 미오히푸스는 포식자한테서 자신을 지킬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도망치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수밖에 없었죠. 말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하이에노돈도 빨라야 했죠. 말을 따라가서 쓰러뜨리고 잡아먹으려면 빠른 말을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이에노돈이 메소이푸스를 잡은 방법은 매복뿐이었다고 말한다. 다리가 짧아서 빨리 달릴 수가 없었을 거란 얘기다. 하지만 멀리트 박사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다리가 짧은 핏불 테리어의 속도를 측정할 생각이다. 하이에노돈과 신체 비율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We have the power on. I'm going to aim it. 달려오는 개의 속도는 스피드건을 이용해 측정한다. All right, radar gun is hot. Come on, Pepper.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Good boy. 36. We got 36 miles an hour, which is 6 miles an hour faster than a horse. I was astounded. 핏불 테리어의 속도가 시속 58km나 나와서 놀랐습니다. 녀석은 단시간에 최고 속도에 도달했어요. 속도를 금세 높였죠. 다시 말해 다리가 짧은 동물도 얼마든지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에노돈의 머리가 핏불 테리어의 2배긴 했지만 하이에노돈도 시속 50-60km의 속도는 냈을 거라고 봅니다. 사냥감도 쉽게 쓰러뜨렸을 거예요. 사냥을 하는 데는 빠른 발뿐만 아니라 똑똑한 머리도 도움이 된다. 한 무리의 초식동물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개체, 즉 사냥하기 쉬운 개체 하나를 골라내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머리는 하이에노돈을 포함해 점신새에 살았던 포식자 대부분한테 있었을 거예요. 두개골 스캐닝 결과는 하이에노돈의 사냥 방법이 시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보여준다. 눈구멍의 위치와 방향을 보면 맹수의 사냥 방식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에노돈의 눈구멍은 측면을 향해 있었고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비교적 좁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눈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정면에 먹잇감이 서 있는 경우에 거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냥감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제대로 사냥감을 겨눌 수 있었을 겁니다. 사냥감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고개를 그쪽으로 돌려서 무시무시한 이빨과 턱 힘으로 물어버렸겠죠. 하이에노돈이 사냥한 초식동물은 말뿐만이 아니었다. 원시 낙타도 먹잇감이었다. 점신새의 낙타는 지금의 낙타보다 덩치가 작고 등에 혹이 없었다고 한다. 베들랜즈에는 하이에노돈이 낙타 여러 마리를 잡아먹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낙타는 말보다도 빨랐다. 하지만 덩치가 컸던 하이에노돈은 이를 이용해 낙타와의 경주에서 이겼을 것이다. 하이에노돈은 쉽사리 낙타의 측면에 접근해 몸을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럼 승부는 끝난 거죠. 북아메리카 초원엔 다양한 초식동물이 살고 있었고 하이에노돈은 매번 사냥 방법을 조금씩 바꿨을 것이다. 말을 잡는 법은 오레오돈트를 잡는 법과 다르고 오레오돈트를 잡는 법은 코뿔소를 잡는 법과 달랐겠죠. 뿌리 없는 코뿔소는 하이에노돈의 사냥감 중 제일 덩치가 컸고 사냥하기도 힘들었다. 점신새의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동물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 편이었죠. 대부분의 포식자는 사냥을 엄두도 못 낸 상대였을 겁니다. 코뿔소는 탐나는 먹잇감이었지만 무턱대고 돌진해 쓰러뜨릴 수 있는 사냥감은 아니었다. 먼저 코뿔소를 겨냥하고 달리기 시작하겠죠. 가까이 접근한 다음 강한 턱으로 뒷다리를 물어뜯었을 겁니다. 상처를 내기 위해서죠.
차이지 않게 조심하면서 살갗이 얇은 다리 측면을 물었을 겁니다. 코뿔소는 피를 흘리다 쓰러지고 말았겠죠. 하이에노돈이 만찬을 즐기려는 순간 상황은 돌변한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나타난 것이다. 공짜 점심을 노리는 녀석은 사나운 엔텔로돈. 270kg의 체중에 지옥의 돼지란 별명이 붙은 맹수였다. 스코트 포스 박사는 15년간이나 엔텔로돈트의 한 종인 아키오시오리움을 연구해왔다. 엔텔로돈트는 점신새의 괴물이었다. 녀석은 거대한 몸집과 날카로운 이빨, 사나운 성격을 갖고 있었다. 강한 목 근육으로 먹잇감을 물고 잡아당겼을 겁니다. 강한 이빨로 물고 비틀면서 목 근육으로 잡아당기면 다리도 쉽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먹이를 먹었죠. 포스 박사와 멀리트 박사는 하이에노돈과 아키오시오리움의 관계를 끈질기게 연구하고 있다. 하이에노돈이 가공할 사냥꾼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럼 지옥의 돼지는 어땠을까? 하이에노돈이 당시의 최상위 포식자였다면 아키오시오리움과도 분명 접촉이 있었을 겁니다. 아키오시오리움은 고기를 원했지만 사냥을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녀석은 하이에노돈이 사냥할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아키오시오리움은 죽은 고기를 주로 먹었다. 그리고 배들렌즈에서 나온 화석 증거들은 지옥의 돼지가 코뿔소 고기를 아주 좋아했다는 걸 보여준다. 코뿔소를 사냥한 하이에노돈은 위험에 처한다. 후각이 뛰어난 지옥의 돼지가 죽은 코뿔소 냄새를 맡고 하이에노돈의 만찬장을 찾아온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볼 수 있죠. 하이에노돈이 코뿔소를 쓰러뜨린 곳에 아키오시오리움이 먹이를 뺏으러 나타난 겁니다. 하이에노돈은 먹이를 내줄 생각이 없을 테고요. 지옥의 돼지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다. 녀석은 두개골의 무게만 22kg이 나갔다. 두 맹수의 싸움. 아키오시오리움은 큰 덩치의 덕을 본다. 지옥의 돼지는 키가 1.2m에 달했고 체중은 270kg이나 됐다. 하이에노돈의 경우엔 키가 90cm, 몸무게는 70kg 안팎에 불과했다. 더 날쌔고 이빨이 날카로운 건 하이에노돈이었지만 지옥의 돼지의 턱은 하이에노돈의 머리를 부숴버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멀리트 박사는 부서진 하이에노돈의 어깨뼈 화석을 발견했다. 지옥의 돼지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한 건지도 모른다. 부러진 부분은 이곳입니다. 견갑골이 부서져서 어깨가 30% 정도 작아졌어요. 멀리트 박사는 그 범인을 아키오시오리움으로 지목한다. 하이에노돈에게 이런 상처를 입힐 만한 동물은 더 없다는 주장이다. 하이에노돈의 어깨와 아키오시오리움의 두개골은 지상에서 거의 같은 높이에 있었습니다. 하이에노돈의 부서진 어깨뼈는 북아메리카 최상위 포식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려볼 수 있게 해준다. 하이에노돈은 날쌔게 움직이며 아키오시오리움을 피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키오시오리움의 이빨에 걸리면 승부는 끝난 거죠. 재빠른 하이에노돈한테 지옥의 돼지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덩치가 승부를 갈랐을 것이다. 아키오시오리움은 22kg이나 나가는 거대한 머리를 돌리며 하이에노돈한테 몸을 부딪히기만 하면 됐죠. 그럼 어깨뼈가 부러졌을 겁니다. 어깨가 부러진 하이에노돈은 절뚝거리며 그곳을 떠났을 겁니다. 하이에노돈에겐
배고픈 지옥의 돼지를 물리칠 무기가 없었다는 게 두 학자의 공통적인 견해다. 하지만 새끼 아키오시오륨의 경우엔 얘기가 달랐다. 이걸 보여주는 화석 증거도 있다. 이 지옥의 돼지는 하이에노돈한테 어렸을 때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처가 남은 자국입니다. 앞에는 위턱 자국이 있고 뒤엔 아래턱 자국이 있죠. 새끼를 물고 흔들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이건 다 자란 아키오시오륨의 화석이다. 새끼가 공격에서 살아남아 어른이 됐다는 얘기다. 이처럼 맹수들 사이의 전투를 보여주는 화석들은 아주 드물다. 고생물학자들은 이런 화석을 연구해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맹수들의 생태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2006년 노스다코타 지질조사소의 호건슨 박사는 검치호랑의 일종인 디닉티스 살해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3천만 년 된 두개골이었다. 두개골에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자 궁금증이 생겼어요. 디닉티스 같은 맹수를 누가 공격했는지 궁금해진 거죠. 무서운 포식자 디닉티스는 만만한 싸움 상대가 아니었다. 단검처럼 긴 송곳니는 사냥감의 숨통을 단숨에 끊었다. 어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디닉티스의 머리를 물었어요. 두개골을 한 입에 물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게 결정타였을 겁니다. 상처는 아문 자국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로 오래 살지 못했다는 거죠. 존 호건슨 박사는 디닉티스를 사우스다코타 광업기술학교의 제임스 마틴 박사한테 갖고 왔다. 이곳 연구실에 보관된 포식자들의 두개골과 이빨 자국을 맞춰보기 위해서다. 조사 시작 직후 주요 용의자 둘이 혐의 선상을 벗어난다. Here's the entelodon. It's just way, the teeth are way too big. Yeah, let's eliminate that. Let's check this other Dinictis out and see if it's intraspecific competition here. 저희는 다른 디닉티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디닉티스가 이 녀석을 죽였다고요. 동족 간에 요란한 싸움을 벌였을 거라고 추측했던 거죠. 하지만 디닉티스의 송곳니는 두개골에 난 이빨 자국과 일치하지 않는다. 두 용의자가 제외되자 학자들의 관심은 하이에노돈에 모아진다. Well, these punctures really do match up with the teeth on Hyaenodon. 디닉티스 두개골의 이빨 자국은 모두 하이에노돈이 낸 것이었다. 하이에노돈은 어떻게 디닉티스의 머리를 물었을까? 몰래 다가가서 공격했을 겁니다. 디닉티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디닉티스의 몸놀림이 하이에노돈보다 빨랐을 텐데도 공격을 당했죠. The Hyaenodon would have come in and actually bit it here initially, penetrating the brain case and the eye socket as well. Devastating blow. Then it probably would have quite quickly actually moved and bit the animal again. (2000만 년 전) 하이에노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종인 하이에노돈 호리도스는 들판의 지배자였다. 화석 기록은 하이에노돈 호리도스가 북아메리카에서 번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신세가 시작된 후 하이에노돈의 삶은 고달파진다. 하이에노돈의 멸종을 이끌어낸 첫 번째 요소는 기후변화였다. 하이에노돈의 멸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만 년 전 지구의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숲은 줄어들고 풀밭이 크게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하이에노돈이 매복하던 덤불 같은 게 적어진 거지요.
기온이 떨어지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는 줄어들었고 먹잇감 근처로 접근하는 맹수들은 숨을 곳을 찾기 힘들어졌다. 매복만 힘들어진 게 아니었다. 수백만 년에 걸쳐 계속된 진화를 통해 들판의 초식 동물들은 더 커졌고 더 빨라졌다. 2000만 년 전쯤엔 하이에노돈한테 잡히는 동물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낙타나 말, 그 외의 초식 동물들도 수백만 년을 거치며 다리가 길어지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죠. 하이에노돈 같은 동물은 적응이 힘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초식 동물들은 적은 양의 에너지로 예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하이에노돈을 멸종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사냥감을 먹어서 얻는 에너지가 사냥감을 잡을 때 쓰는 에너지보다 적으면 사냥을 한 보람이 없다. 영양 부족은 생식 능력과 자손의 숫자를 떨어뜨린다. 세대가 지날수록 자손의 숫자가 줄어들면 결국엔 멸종하고 말죠. 중신세의 환경 변화가 북아메리카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하나가 더 있었다. 하이에노돈의 주요 먹잇감 중 하나였던 오레오돈트가 멸종하고 만 것이다. 오레오돈트는 풀을 먹지 못했어요. 풀을 먹으면 이빨이 다 마모돼 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굶주려 멸종됐죠. 세상은 변하고 있었지만 하이에노돈에겐 변화를 따라잡을 지적 능력이 없었다. 하이에노돈의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뇌 피질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하이에노돈의 대뇌 피질은 이때에도 아주 작았어요.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본능이나 습관에 따라서 행동했단 얘기입니다. 많은 초식 동물들도 뇌 용량을 급속히 늘리던 시기였다. 하지만 하이에노돈의 뇌는 자라지 않았다. 결국 하이에노돈은 지적 발달에서 뒤처지고 만다. 하이에노돈은 계속해서 작은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뇌를 키우지 않아서 다른 동물들의 변화에 적응할 능력도 생기지 않았을 테고 빨라진 사냥감을 쫓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겠죠. 먹잇감이 줄어든 것만 해도 큰 문제였다. 하지만 하이에노돈에게 닥친 더 큰 위협은 4,800km 떨어진 곳에서 건너온 맹수들이었다. 공룡시대가 지나고 처음으로 지구의 극지방에는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빙하는 물을 얼게 하고 해수면을 낮췄다. 육지는 이전보다 더 넓어졌고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에는 육교가 생겼다. 베링 육교는 아시아에 살던 암피키오니드를 북아메리카로 불러들인다. 녀석들은 베링 육교를 건너왔을 겁니다. 당시엔 육교의 폭이 넓지 않았지만 이주 통로로는 충분했죠. 동물들은 시베리아에서 베링 육교를 지나 캐나다로 들어왔고 북아메리카 전체로 퍼졌어요. 암피키오니드는 무서운 맹수였다. 덩치는 곤만했고 속도와 지능은 늑대 같았다. 암피키오니드의 화석입니다. 두개골 정면에는 무시무시한 게 보입니다. 아주 커다란 송곳니죠. 검치 호랑이들을 제외하면 지구 역사상 제일 큰 송곳니였어요. 하이에노돈은 암피키오니드한테서 먹잇감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 보이는 건 꽤 큰 하이에노돈인데도 암피키오니드한테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암피키오니드는 언제 어디서든 하이에노돈을 이길 수 있었어요. 암피키오니드는 하이에노돈보다 사냥 솜씨도 뛰어났다. 하이에노돈보다는 훨씬 더 진화한 동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덩치도 더 크고 다리도 더 길었어요. 하이에노돈보다 훨씬 빨랐다는 뜻입니다. 암피키오니드는 당시의 모든 동물을 죽일 수 있었죠. 암피키오니드는 다양한 먹잇감을 사냥했다.
하이에노돈의 먹잇감을 빼앗기도 했다. 하이에노돈은 암피키오니드가 먹다 남긴 찌꺼기로 목숨을 부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하이에노돈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경쟁 베타의 원리란 게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똑같은 먹잇감을 두고 두 종이 경쟁하는 경우 둘 중 하나는 멸종한다는 얘기죠. 암피키오니드의 개체수는 점점 늘어났고 하이에노돈은 멸종 위기에 내몰린다. 하이에노돈은 암피키오니드가 북아메리카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멸종했습니다. 저는 보다 현대적인 암피키오니드가 하이에노돈을 멸종시켰다고 봅니다. 하이에노돈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더 빠르고 똑똑한 객과와 고양이과 맹수들이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500만 년이 되기 전에 멸종을 맞이한다. 하지만 하이에노돈은 1000만 년 이상 지구상에 생존했다. 가공할 턱 힘을 무기로 녀석들은 북아메리카를 지배했다. 하이에노돈의 성공 비결은 턱이었습니다. 하이에노돈 호리두스의 턱은 동시대 동물 중 제일 힘이 셌죠. 하이에노돈 호리두스의 턱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현대 그 어떤 맹수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턱 힘이었어요. 하이에노돈은 턱 힘만으로 북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다. 단두대 같은 턱은 몇 초 만에 먹잇감인 초식동물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하이에노돈이 멸종하고 2000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턱은 감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